이 돈 어머니가 관리할 수준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쓸모없다고요. 며느리는 제 통장을 제 손에서 빼앗아 테이블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돈 어머니가 관리할 수준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치워도 되는 짐이라는 걸요. 통장이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통장 표지는 낡았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 아들 학비 대느라 아껴 쓴 돈, 혼자가 된 후에도 꼬박꼬박 모은 연금. 그 모든 것이 며느리 손에서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가장 무시하던 바로 저였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아시는 건 별로 없으세요. 요즘 어르신들은 다 그렇잖아요. 며느리 서은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은 늘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개입하면 일이 더 꼬여요. 어머니 세대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세대 차이겠지, 전문직이라 바쁘겠지. 며느리가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밥 먹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 관리 안 하세요? 또 라면 드셨어요? 제가 라면을 먹은 건 냉장고에 제가 먹을 반찬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본인과 아들 것만 따로 챙겨 놓았고 저는 그냥 남은 걸 먹거나 간단히 때우곤 했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었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미안하다 몰랐네. 앞으로는 어머니 것만 드세요. 표시해 둘게요. 그 뒤로 냉장고에 있는 반찬 용기마다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은지, 준호 어머니. 저는 어머니라고 적힌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김치 하나, 멸치볶음 하나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거 따로 해드리기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이해해 주시죠?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바빴어요. 피곤해요. 어머니 지금 드라마 보는 중이에요.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병원 다녀왔어. 네, 그러셨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보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은지 말 잘 들어. 은지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 사람 원래 그래. 저는 그냥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말을 걸면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줄였습니다.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은 친척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니었지만 아들의 사업이 잘 풀렸다며 가족들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시동생 내외, 아들 친구들, 그리고 며느리 쪽 지인들까지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식탁은 풍성했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말을 잘했고 웃음도 많았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은지 씨 역시 능력자야. 남편 뒷바라지도 잘하고. 법조인이라 그런지 말도 참 잘하네. 준호 씨는 복 받으셨어. 며느리는 겸손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죠.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예전엔 은행에서 일하셨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창구 직원 수준이죠. 요즘은 AI가 다 하는 일이잖아요. 통장 만들고 예금 넣고 그런 거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것도 나름 힘든 일이죠. 요즘은 은행도 다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며느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복잡한 건 안 여쭤봐요.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요즘 세상은 다 바뀌었잖아요.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은 밥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 말이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대는 사셨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끝난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재정을 전부 관리했습니다. 제 연금도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닌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이 잘 관리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비를 내려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연금이 들어왔을 텐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내 통장 잔액이 거의 없던데. 며느리는 태블릿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 제 통장으로 바꿨어요. 왜?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리는 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래도 내 돈인데 왜 내가 쓸 수 없어?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돈 가로채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변호사예요. 돈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러겠어요. 그냥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관리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기분 나쁘네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욕심 많은 시어머니로 보일까 봐요. 며느리는 매달 생활비를 정산해 줬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경비를 처리하듯이요. 어머니 이번 달은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23만 원이나 쓰셨네. 다음 달엔 줄여주세요. 병원비를 줄이라니요. 제가 아파서 간 건데요. 그리고 요새 택시 너무 자주 타시는 것 같은데 버스 타시면 안 돼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는 건데 그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쪼개 쓰면서 사는 거 아시죠? 어머니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제 연금은 월 12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금도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4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통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베란다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문틈으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명의는 껍데기예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집도 어머니 명의잖아요. 조금만 밀어붙이면 우리 명의로 넘길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목소리 분명히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당연히 보내야죠. 집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사생활도 없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럼 집은 우리 명의로 넘기고 어머니 몫은 최소한으로 정리하면 돼요. 어차피 요양원비만 내면 되니까. 치매. 아직은 아닌데 곧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요즘 같은 말 자꾸 반복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시는 것 같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치매에 걸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제가 설득할게요. 원래 어머니한테 약하긴 한데 제가 잘 말하면 돼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내쫓을 생각이구나.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할 때도 아들 대학 보낼 때도 이 집만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껍데기 요양원 정리. 저는 이 집에서 껍데기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IT 기업의 이사였습니다. 회사는 최근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가 정말 위험해. 다음 달까지 자금 못 구하면 망할 수도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투자사 연결해 줄게. 내 로펌 선배가 투자 쪽 하는 사람이거든. 정말? 그럼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계약서 직접 검토할게. 걱정하지 마. 며칠 후 며느리가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투자사랑 계약만 성사되면 끝나요.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가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은 계약서를 우연히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덫이다. 저는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비록 창고 직원이었지만 20년 넘게 대출, 투자, 계약서를 다뤘습니다. 수만 건의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 계약서의 조항들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우선권은 투자사가 가지며 회사 자산 전체를 담보로 한다. 회사 경영권은 투자사가 과반 이상 보유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투자사 동의를 필요로 한다. 투자금 회수는 투자 시점부터 1년 내 가능하며 회수 시 연 25% 이자를 포함한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인수였습니다.
회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투자사가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조항 위험한데. 며느리는 계약서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제 말에 고개를 들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률 영역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들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항은 투자가 아니라 인수잖니. 1년 후면 회사 전체를. 어머니, 지금 저희 회사 상황 아세요? 이 투자 안 받으면 망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은행에서 일하신 게 몇십 년 전인데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스타트업 투자는 어머니가 하시던 예금 업무랑 차원이 달라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전문가니까 믿자. 우리가 뭘 알겠어. 은지가 로펌에서 이런 계약 수십 건 했어. 하지만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요. 제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일 더 복잡해져요.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겠지요. 저는 벽 너머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초기 아니야? 요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으시면서 자꾸 간섭하시고. 글쎄, 엄마가 원래 그러시진 않았는데. 나이 드시면 다 그래. 우리 엄마도 그러셨어. 나중에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은데? 그냥 기억력 같은 거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저는 다시 계산기를 잡았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다시 제 인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에서 나 혼자라는 걸. 며느리는 법률 전문가지만 금융과 투자 구조는 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조항마다 숨겨진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며느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17페이지 작은 글씨로 쓰인 자물료 조항. 본 계약 성사 시 법률 자물료로 투자금의 15%를 자문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자문 변호사 이름. 서은지. 제 며느리였습니다. 투자금이 10억이라면 며느리는 1억 5천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은행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 지금은 금융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정 씨, 오랜만이네요. 얼마만이에요? 한 10년 됐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저는 투자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비전 캐피탈.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정숙 씨, 그 회사 조심하세요. 왜? 뭐가 문제야? 겉으로는 투자사지만 실제로는 부실 기업 인수해서 자산 빼먹는 걸로 유명해요. 지난 5년간 3개의 회사를 인수했는데 전부 1년 내로 파산시키고 자산만 챙겼어요.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투자사 대표의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고 옛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투자사 대표 이름은 강민수. 며느리와 같은 로펌 출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강민수는 로펌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몰래 확인했더니 강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로펌 동기, 오랜 친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물쇠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투자 실패 시 회사 대표는 개인 자산으로 투자금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아들은 회사가 망하면 개인 파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은 투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사용 시 즉시 회수한다. 이 조항 때문에 회사는 사실상 투자사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계약서를 직접 만든 사람이 며느리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투자사 대표와 며느리의 관계, 투자사의 과거 사례, 며느리 계좌로 들어갈 자물쇠.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빼간 돈의 사용 내역. 제 연금과 보험금 중 일부가 며느리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이었지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은행에 직접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며느리 몰래.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 돈이 며느리 명품 가방 구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결제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만 원으로 쪼개 쓰는 동안 며느리는 제 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안 됐습니다. 증거를 모두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계약 최종 서명일이 잡혔습니다. 가족과 투자자, 회사 임원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정장을 빼입고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명하시면 자금은 일주일 내로 입금됩니다. 회사는 안정될 거예요. 투자사 대표 강민수도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준호 이사님,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사 잘 키워보겠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이 계약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 계약서는 투자가 아니라 인수예요. 1년 후면 회사는 투자사 것이 돼요. 강민수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투자사는 지난 5년간 3개 회사를 인수했고 모두 1년 내로 파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만 챙겼죠. 강민수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17페이지 자물쇠 조항을 보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투자금의 15%가 자문 변호사에게 지급됩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서은지 변호사, 제 며느리입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자물쇠예요. 정당한 자물쇠라면 왜 숨기셨습니까? 남편인 김준호 이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며느리 계좌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이건 제 통장에서 며느리 계좌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지난 2년간 총 8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8천만 원? 며느리는 제 돈을 제 허락도 없이 빼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생활비 관리하느라. 생활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드나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40만 원뿐이었는데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사 대표 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수 대표님과 서은지 변호사는 같은 로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두 분이 함께 만드신 거죠?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투자 계약은 무효가 됐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분노했고 며느리는 로펌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로펌에서 징계를 받았고 결국 사직했습니다. 투자사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됐고 대표 강민수는 구속됐습니다. 사기 혐의였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떠나기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세대는 이제 뒤처졌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까?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회사는 다른 투자자를 찾았고 제대로 된 계약을 통해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계약서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가 조항 하나하나를 설명하자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조항 저희도 못 봤는데 아들은 매일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안 본 것뿐이지.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을게. 엄마를 존중할게. 존중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몇 달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내 돈은 내가 관리해요. 둘째,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나도 이 집의 가족이에요. 투명인간이 아니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건 모르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 말리고 싶지만 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직접 부딪혀봐야 배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아들은 제 말을 경청하고 며느리는 저를 존중합니다. 식탁에서 제 말이 끊기지 않고 제 의견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포스트잇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의 진짜 가족입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는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할 말은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때로는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기에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전해드린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